북한이 28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하루에 2번이나 발사하는 무리수를 둔 배경은 무엇일까요? 권태우 전 수도군단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보름 사이에 3번을 발사하고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게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기술의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능이 왜 이런 겁니까? 글쎄요, 김정은이가 우라통이 터져서 미사일을 쏘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우라통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동안 시험 발사조차도 하지 않았던 무수단 미사일을 김일성 생일 기념일 날 쏘았고, 그렇죠. 또 어제 오전 오후 2차례 쏘면서 3번이나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전부 발사된 지 수초 만에 추락을 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소위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무수단 미사일은 원래 소련에서 개발을 해서 완전히 실전 배치가 완료됐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기술을 그대로 갖고 간 것이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시험 발사하지 않아도 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위협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사 초기에 그렇게 공중에서 바로 폭발을 하거나 또 그 미사일 동체가 추락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은 2가지 경우 정도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엔진의 결함이 있어가지고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와 그리고 연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수단 미사일은 원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그 액체 연료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한 발을 오전에 발사를 하고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오후에 또 발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엔진 결함이나 연료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는지 아니면 첫 발이 발사 실패하니까 부랴부랴 또 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발사 원인, 그것이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는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북한 당국이 어저께 오전에 정확히 보면은 해 뜨기 전인 6시 40분, 또 일몰 후인 7시 26분에 2발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단은 우리 측 레이더망에서는 궤적에서 사라지고 미국 정찰 위성에만 이제 포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북한이 하루에 오전 오후에 거쳐서 2발을 연이어 발사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간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는 실패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초조해서, 또 김정은은 다혈질 성격이니까 이게 야, 왜 오전에 실패했냐, 오후에 다시 쏴라,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 7차 당대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내부 정정이 그네들이 7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만들기에는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터졌습니다. 지난주에도 핫 이슈가 됐던 북한의 식당 종업원들 집단 탈북이 있었고, 또 정찰총국의 고위 간부들, 이런 것들이 악재가 북한 터졌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악재가 입으로 퍼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대충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민심 수습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사 강국의 위용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오전에도 쏘고 오후에도 쏠 만큼 우리는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자께 조금 전에 말씀을 스쳐가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계획된 시나리오, 저는 그쪽에 더 비중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였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여한 기술진에 대한 대대적인 또 문책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식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를 했다. 공중에서 폭발했거나
또는 뭐 중간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해서 추락했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원인 분석을 하고 일단은 우리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내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식으로만 자꾸 북한 보니까 그런데 북한에 지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모든 것이 그네들 의도대로 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문, 악재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퍼질까 봐 걱정을 하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3번째 쐈는데 다 실패라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보도를 하고 각종 채널에서 계속 수시로 보도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다 알 겁니다. 북한이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날 첫 발 쏘고 그다음에 어저께 2발 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아마 이것을 관계자 아니면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자꾸 돼서 이 미사일이 실패를 했다 해갖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는 주민들 상당수는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보도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에게 보도를 한다고 해도 뭐 중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 올렸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할 수도 있겠군요. 그걸 누가 확인을 네. 해주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발사에 관여했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뭐 문책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자꾸 서울의 잣대로 재니까 그런 거지 저쪽에서는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 외에는 모르니까 무슨 문책이고 이것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당대회 앞두고 무슨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문책을 하고 경질하고 무슨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하는 것은 다 우리식 잣대로 재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평행의 잣대로 재는 그런 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3번 실패를 하면서 어떤 취약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좀 거품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 좀 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개발했는 지금 이번에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무수단 미사일도 네. 사실상 몇 발 정도가 그 외국에 팔릴 정도로 외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이번에 2월 달에 최초에 자기들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 ICBM급의 미사일을 갖다가 시험 발사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한미 연합 연습 기간 동안에 여러 종류의 아주 다양한 그 미사일을 얼마 전에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미사일 발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그 북한이 소위 미 본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시기에 조금 빠르고 늦고의 문제는 있지만 네. 그것도 목전에 닥쳤다고 보이고요.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이 실패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무리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가대평가할 일도 아니지만 실패를 했다고 또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강 교수님, 네. 이번 3차례 무수단 발사 실패, 5차 핵실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식 잣대로 된다면은 3번 발사를 했는데 다 네. 실패를 했으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5차 실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실패라고 단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무언가 3차례 쐈으니까 이것을 북한식으로 잘 포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3번 이렇게 성공적으로 쐈다 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믿는다면 구태여 7차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지모토 겐지라고 이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김정일 밑에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냈는데 이번에 김일성 생일을 지으면서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액면 그대로 보면 김정은하고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죠. 전쟁할 마음이 없다. 우리 외교 쪽 사람이 미국 측에 접근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이민다. 그래서
욱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욱해서 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건 우리는 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열렸던 여러 관계기관 회의라든가 여러 유관국들 회의에서도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네. 그 회의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2270호 대북 제재 결의를 자기는 충실히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동맹국인 수장, 동맹국의 수장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끝장을 보겠다 하는 김정은이가 용단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우리가 7차 당대회 이전에 쏠 것이다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이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은 권 단장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핵실험 가능성, 당대회 전에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강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국가라 그럴까 이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도 어제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에서 시진핑이가 개막식 연설을 하면서 유엔의 결의를 갖다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참가했던 26개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전부 다 대북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을 네. 했습니다. 근데 그 26개국의 나라 중에 보면 전통적으로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들까지도 그 규탄 성명에 같이 동참했다 하는 것은 북한으로 봐가지고는 이제는 완전히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그러니까 고립된 지금 계속 이 행보대로 가다가는 고립밖에 자초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몰려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바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3차 세 번째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준비를 했고 저녁 시간대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북한에 가하는 어떤 압박 그 자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름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강성대국과 성군 정치 그리고 핵 및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을 재천명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럴 때 보일 수 있는 전체 북한 인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진짜 이게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벤트를 하나 하려면 결국은 당대회 이전에 그런 무모한 짓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핵실험을 할 준비는 다 끝났지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하기는 지금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북한의 무수단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 때 지난번요. 그리고 SLBM 시험 발사 때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에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칠까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갈까요? 이번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구체적인 성명이라든가 의장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바로 어저께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권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언급을 한 상황에서 또 다시 내놓는다는 것은 유엔의 권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성명을 채택하기보다는 어저께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지만 2270호의 후속 이행 네. 실천 조치 이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데 방점을 둬야지 자꾸 이렇게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북한이 무슨 못된 점만 하면 계속 성명만 내놓고 담화 발표가 이것은 유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저께 분명히 언급했듯이 네. 이제는 대북 제재 결의를
아주 순차적으로 이행 실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강력하게 할 것이지. 다만 문제는 만약에 북한이 섣불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그런 중대한 명백한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이 나온다면 그때는 유엔 차원에서 무언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성명 같은 걸 내겠지만 어저께 벌써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행 실천 과정에 비중을 두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뭐 나올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계속 유엔이 한다는 것은 유엔 자체의 권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번 사안 갖고는 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5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그때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은 절대 용납을 못한다. 안보리 제재를 전면 집행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지만 시 주석은 그 한반도 문제를 대화 담판의 궤도로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추가 도발을 삼가라고 했지만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둬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 그 외무부 장관 회담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했는데 육자 회담의 틀 속으로 북한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대화 모드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고 이렇게 스탠스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육자 회담이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북한에다가 그냥 시간만 벌어준 것이었지 어떤 특별한 결론을 갖다가 내질 못하고선 질질 끌려왔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똑같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긴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갖다가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 논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또는 미국이 취하는 정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내놓고 또 북한 설득에도 나서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자 중국 얘기가 나와서 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 방콕 노선 항공기 여객기가 중국에서 단 한 명의 승객도 태우지 못한 채 운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중국이 단단히 대북 제재의 칼을 뽑아 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고려항공 비행기가 평양에서 선양으로 갔다 선양에서 태국이 방콕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을 했었는데요. 이게 금년 1월에 들어가지고 그 재개를 했던 그런 그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마지막으로 그 선양에서 방콕으로 그 비행기가 운항을 했는데 그것을 관찰을 해보니까 선양에서 방콕으로 타고 간 승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방콕에서는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많은 그 태국의 사업가들이 타고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고려항공이 유엔의 대북 제재의 그 일환으로 태국 정부가 선양에서 방콕으로 운행하는 그 고려항공의 항공 운항 그 자체를 갖다가 중단하려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중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승객도 많이 줄고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고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갖다가 계속 축소시키거나 단축시켜 나가는 그런 마당에 아마 중국 사람들도 북한을 들어간다든가 북한의 그 고려항공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좀 만석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제재 이후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우리 정부는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례 없는 강도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북 확성기 방송, 또 대북 전단이겠죠.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을 통해서
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화 우상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북 정단이나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북한이 주창하는 최고 존엄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낱낱이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니까 네. 우리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 20여 개로 추정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40개 정도로 대폭 이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방부 심리전 부대를 갖다가 대폭 조직을 좀 활성화하고 예산도 많이 줘갖고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다만 문제는 대북 전단 같은 문제는 유엔사 군정위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니까 그러나 제 생각은 미군과 협의를 한다면은 만일의 경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은 네. 유엔사 측에서도 동의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북 전단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자유세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려주고 최고 존엄이 분식되고 우상화된 그런 한낱 허수아비의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겠죠. 그것은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존망을 갖다가 위태롭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북 심리전 북한을 압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